오늘은 독립 이제 운동사라고 하는데 다 그래 우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용어를 써왔는데 그 용어가 과연 맞는가? 역사 공부는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뭐 서울대 연고대 할 거 없이 전부 다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학을 추종한다 그랬죠. 그 추종하는 그 자체가 용어에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 그 운동이란 말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하나 바꾸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독립운동사가 아니라 독립전쟁사 이렇게 돼야 되죠. 일본과 전쟁한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사용한 용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꾸려면 또 여러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를 이제 바꿔 쓰는데 제목 자체가 여기 대일항전기라고 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서 일제시기 하면은 강제로 일제강점기 이렇게 바꿔놔요. 저는 우리나라 이 사람들 아주 전체주의 성향이 강해, 80도 성향이. 내가 일제강점기라고 쓸 수도 있고 일제시기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제시기라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그걸 강제로 일제강점기로 딱 바꿔놓게 입력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얼마나 그런 체제를 살아왔나. 한 개인의 용어의 자유를 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그 아래 한글 들어가서 일제시대 하면 강제로 자기네가 일제강점기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일제시대하고 일제강점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예요? 뭐가 달라요? 일제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중심이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죠?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했다는 거나 일제시기라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유학자들이 용어 가지고 장난을 계속 치는 건데 마치 일제시대에서 일제강점기 하면은 식민사학자가 아닌 척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용어는 또 누구는 저희는 이제 대일 항전기라고 쓰고 누구는 항쟁기라고 쓰는데 항쟁과 항전은 또 다르잖아요. 항전은 뭡니까? 국가죠. 국가로서 전쟁한 시기죠. 항쟁은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운 거예요. 국가가 싸운 건 아니란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럼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지만 강제 점령 당했지만 나라가 망한 건 조선은 망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곧바로 우리가 이제 그 힘난 시기를 지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일본 제국이라는 국가가 전쟁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일항전기라고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용어가 그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반영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대한제국이 망할 때 몇 가지 풍경이 있는데 나라 팔아먹고 이 당시에 부부 동반으로 일본 가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 사람들 뭐 친일한 이쪽 사람들 뭐 부끄러워했을 것 같죠? 또 요즘 요 근래 보니까 누라이처들 다시 나온 거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던데 저 당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그 10월 달에 귀족의 자귀를 주고 나라 팔아먹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귀족의 자귀를 주고 막대한 돈을 줘요. 이 사람들이 그 당파 분석을 제가 쭉 해보니까 그때 76명이 자귀를 받았는데 거부한 사람 일부 있고요. 그 당파 분석을 해보면은 90% 이상이 노론이에요. 그 노론은 누굽니까? 송셔를 갖다가 종주로 삼죠. 송셔를 갖다가 노론은 자기네 촉으로 삼아요. 조선왕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송셔이 조선왕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노론당수가 유한용이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저 서울시내 독립운동 유적답사 갔을 때 종묘 들어가 봤잖아요. 종묘에 가보니까 왕의 신주보다 송시열 신주를 왕의 신주보다 한 3배는 더 크게 해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또는 고고학 이쪽 문화재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송시열을 아직까지도 종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란 책을 쓰고 나서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는 그 책 쓰면은 그 역사학자들 제가 학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역사학자들이 그 책 나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300년 전에 죽은 사람 책을 썼다고 지금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되면은 것도 없는 얘기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정상인 사회가 아니죠. 실제로 그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송시열과 노론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당시 유한용으로 이어지는 그 체제가 그냥 역사학계는 100% 장악하고 있고 한국 사회 대부분을 그쪽이 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전 역사 공부할 때 위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이 매찬 황현 선생이 나라가 망하니까 나중에 이 절명시를 쓰고 음독 자살하는데 이 무궁화 세상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천고를 회고하니 인간 세상 식자노릇 어렵구나. 그러니까 인간 세상 배운 사람 지식인 노릇이 어렵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약을 입에 댔다가 2번이나 뗐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저기가 썼어요. 내가 나라가 망했다고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은 조선왕조에서 벼슬 안 했어요. 진사까지만 했지. 진사는 봉급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 망했다고 죽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양사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죽는 선비 하나 없어야 되겠느냐. 그런데도 내가 약자바로 2번이나 댔다가 뗐으니 얼마나 내가 미련한가. 그 얘기는 뭡니까? 죽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사나 역사를 볼 땐 다 똑같은 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나 이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자결한 분들이 있고 자결한 것으로 항의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망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뭐 우당, 석주 이분들이 다들 이 같은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매천 황현이 전라도 구례 사람인데요. 구례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 서울까지 왔다가 서울에서 강화도로 갑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은 지금도 이건창 생가가 있잖아요. 이건창 묘소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남산에 올라가서 궁궐을 보고 곧 내일 모레 망할 궁궐을 보고 내려가서 이제 목숨을 끊는 건데요. 이건창 묘소에서 이 매천황현이 시를 짓는 게 있어요. 그 강화도는 강화학파라는 그 양명학자들, 조선조의 노론은 그 주자학, 성리학자고, 그 다음에 이 소론계열은 주로 양명학자인데, 그 이건창 이런 인물들이 다 양명학자들이고, 나라 망하니까 가장 먼저 망명한 사람들이 바로 강화학파라고 부르는 양명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매천 황현이 이건창 묘소에서 쓴 시가 있어요. 그대 여기 누워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살았을 때도 그대는 혼자가 아니었느냐. 그 대단한 시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건창도 살아있을 때 그때 고종과 뭐 명성황후 정치 시원찮게 했잖아요. 아주 그래서 고종은 나중에 심지어 벼슬을 팔아먹는데 조선에서 그 마지막 양심으로 안 팔아먹은 벼슬들이 있어요. 뭐냐면 홍문관이나 규장각 이런 데 자리들은
마지막 양심으로 안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교장각, 홍문각 자리까지도 이미 다 팔아먹어요. 그러다가 그런 자리까지 팔아먹으니까 과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 과거 시험은. 과거 시험 팔아먹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되면은 이권창을 과거 시험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권창이 아주 또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잠시 숙으로 들면은 또다시 팔아먹고 이제 그런 짓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집단이 이제 망명하는 사람들, 보제, 이상설, 우당, 유해영, 석주, 이상영, 일송, 김동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제, 이상설 같은 경우 1917년이잖아요. 이분이 살아 계셨으면은 임시정부 만들어졌을 때 이 보제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일찍 단명하면서 역사 잘못된 예가 대단히 많은데 이분도 대표적인 분인 게 보제 이분은 그 당시에 뭐 5개, 6개 국어를 하셨다는 건데 신기하잖아요. 러시아까지에서 영어도 하고 어떻게 혼자서 그만한 이걸 하고 또 법률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 그러면서 나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독립운동사가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요. 이들이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집단 귀행망명이라는 게예요. 그래서 양명학자 중에 강화학파들, 소론, 이상설, 이권승, 정원아, 홍성원 이런 분들인데요.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떠나면 이분들은 이권승, 정원아, 홍승원, 정원아 이런 분들은 벼슬을 승기나 대사원, 대사관 이런 벼슬까지 한 분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수석이나 그 차관급의 벼슬을 한 분인데 나라 망하니까 가장 먼저 망명하다가 세상 떠났는데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을 만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만년의 행적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 세상 떠났을 때 당시 동아일보나 이런 데 다 실렸어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그나마 조금 이제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 망명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우당외영 육청제 일가가 망명하고 그 다음에 그 경상도의 백화 김대락 석주 이상영 김동삼 일가가 망명을 하고 이 호남 지역 분들은 주로 북간도 지역으로 많이 갔고요. 북간도는 대종교 계통이 주로 있잖아요. 그 대종교 나철 선생이 저희 이제 보성 쪽 분이잖아요. 그 호남 출신들은 북간도로 많이 갔고 이쪽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유하연 흥도촌이란 곳에 모여요. 근데 제가 이거 알기까지 한 20년 걸렸어요. 이분들 각자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해보면 전부 다 흥도촌이 나와요. 유하연의 작은 마을인데 지금은 그 저수지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망하니까 집단 귀행 망명을 한 거구나. 그래서 흥도촌에 갔다가 거기에 옆에 가면 추가가라고 있는데 추가가 마을 뒷산에서 1911년 4월 달에 우리 그 김대하 지부장님도 한번 답사하셨죠? 거기에서 대고산이라는 곳에서 수백 명의 망명객들이 모여서 노천 군중대회를 열고 노천 군중대회의 결의사항으로 경학사를 만드는 건데요. 경학사는 밭갈 경자하고 배울 학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독립운동을 오래 하려면 독립운동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저희도 역사운동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돈 문제예요. 저 식민사학자들은 국자편찬위원, 그러니까 각 대학 사학과에 다 자리 잡아서 공급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국자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번역원 이런 데 자리 잡고 그런데 연구비 엄청 써가면서 역사 팔아먹는데 우리들은 우리 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역사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상국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학자는 뭐냐면 단순히 학문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학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학이에요, 군사학. 그래서 여기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장교들을 길러가지고 그 장교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이들이 그 위관급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겨울에 찾아가봤던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이제 함리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비석을 하나 세워놨다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제 다 치워버렸고 없애버렸고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이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이 중국은 가보면은 이번 답사관분들 중에 놀란 게 제 처가가 그 시골 마을 갔더니 바로 그 설명 조금 하고 오니까 누가 와 있어요? 국가안전부에서 와 있잖아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중국은 남의 땅 갖다가 빼앗은 땅을 갖다 지키는 걸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무관들을 이렇게 길렀고 일본은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이제 무단 통치라는 걸 했는데 무단 통치가 뭐냐면 소학교 선생님들도 또 여학교 선생님들도 군복 입고 칼 차고 들어와서 수업을 했어요. 지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제 때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잖아요. 일본 국적이었다. 웃기는 우리 일본 국적 아니었어요. 일본 국적이면 대일본 대국전 그 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1910년 8월 29일 날 그때 일본이 딱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일본 국민이면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1987년도 개정한 헌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하위 법률이 안 맞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이 헌법하고 맞냐 안 맞냐 따져달라 그러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은 헌법에 안 맞다 하면은 그 법 폐기하잖아요. 일본은 그 당시 메이지 헌법을 사용했는데 메이지 헌법의 적용을 받으면은 그나마 최소한의 이 법적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을 멸망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다시 조선으로 바꾸고 나서는 조선인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딱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일왕, 일본 천황의 대권을 위임받은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함. 그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명문화 해가지고. 그런데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으로 보임함. 이렇게 딱 발표했어요. 군사 점령지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메이지 헌법이 반포되면서 그 태형이 사라졌는데 불법화됐는데 이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이 합법적으로 시행됐어요. 이 무단 통치가 뭐냐면 핵심이 지금 우리는 뭡니까 계엄령 상황이 아니면은 그 경찰을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한데 이때 일본은 경찰이 경찰 노릇한 게 아니라 헌병이 경찰 노릇을 했어요. 헌병이 각지구 헌병대장이 뭐랬냐면 경찰서장을 했는데 이 헌병대장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권이 있어요. 즉결심판권. 이 즉결심판권으로 일정 횟수의 벌금 이상 그 다음에 태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영을 한번 맞으면은 태영이 소심줄 갖고 만드는데 그거 한 번에 30대 이상 맞으면은 맞다가 죽는 사람이 부주기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일본인 째려봤다거나 뭐 일본 휘장 한번 잘못 비판했다거나 하면 끌려가서 그냥 그 헌병대장이 태영 때리면 맞다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1910년, 11년 이때 이 즉결 심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쯤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2천만 중에 남자가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 중에 2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형을 당한다는 거는 누구나 그 태형을 당할 그 공포의 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일본은 이런 식의 무단 통치를 했어요. 그럼 칼로 다스리면은 조용할 줄 알고.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일본 사람들 엄청 친절하잖아요. 습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무라이들 때문에 그래. 사무라이들이 칼 하나 새로 뽑으면은 그거 시험한다고 지나가는 사람 찔러 죽여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런 무단 통치를 여기에서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거꾸로 3.1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본은 그 당시에 식민지가 필요할 만큼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식민지가 할 만큼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자본이 이쪽에 건너와가지고 공장을 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장 질 돈이 없어. 일본 내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땅 뺏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건데요. 당시 일본에 조선 투자를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 브로커들이 조선 가서 사업하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권유하냐면 고리대금업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싸게 살 수 있다. 일본에 실제 식민지가 필요할 만큼 그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공장을 줘가지고 이 식민지 사람들을 갖다 공장 노동자로 써야 되죠. 공장 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누라이트라고 하는 인간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일본의 나카무라란 경제학자가 뭐냐면 한국이 경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중진자본주의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이 경제 발전한 거는 일본이 그 당시에 뿌린 씨앗 때문이다. 지금 누라이트 미친 이 종자들 하는 이야기에 다 뿌리가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일제 때 그렇게 경제가 발달했으면은 뭡니까? 우리가 1961년도에 박정희 장군이 5.16 그 쿠데타 일으킬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였어요. 경제가 발전했으면 그때 80달러가 됐겠어요? 그 당시 일제 말기에 일부 이 공업화를 했죠. 왜냐하면 전쟁 특수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는 경제가 돌아가야 딴 거 다 무시하고 이 전쟁 경제니까.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삽시간에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 발전했지. 다 그 당시에 뭐 월남전도 가고 그 다음에 중동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떼약볕에서 일하고,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일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했지.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대 때 여기를 갖다 자본주의화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금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번역원 다 차지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으니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땅 뺏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말뚝을 갖다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총독부 말뚝이라고 불렀어요. 총독부 말뚝. 말뚝 박으면 끝이에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 한가람 연구소에 아주 노인네들이 찾아와요.
좀 이제 딱 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오는지. 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네 땅 뺏겼다는 겁니다. 이때. 근데 해방 이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조선 후기에 왕실 소유 공방전이 있어요. 왕실 소유 땅 공방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왕실의 소유권이 있는 땅 같죠? 그게 아니에요. 조선은 경작권이 소유권이에요. 경작권이.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만 왕실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차원전대나 마찬가지 사찰 소유의 땅들도 경작권을 가진 농민들이 대대로 세습하는 땅인데 일본 이런 걸 갖다 다 인정 안 하고 국고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땅 뺏긴 사람들이 1918년에 이 토지조사 사업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19년에 바로 3.1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이 토지조사 사업이란 명목, 무단통치란 명목으로 얼마나 이제 수탈을 했지만 이런 게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3.1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원년 이렇게 쳤어요. 보시죠. 원년. 대한민국 2년. 대한민국 원년이 언제 1919년이죠. 대한민국 2년은 1920년이고, 그러니까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게 이제 제국에서 민국이 된 아주 이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학과 쪽 사람들도 말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의 역사는 일제가 패망한 후 미국이 가져왔다.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이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전국 각지에서 집단 구행 망명한 사람들, 초가가에 모인 사람들, 이때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이 쓴 시를 보면은 우리는 삼권 분립을 모방했다라고, 삼권 분립을 추구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때 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제국은 망했다. 고종 비롯해서 노론들, 이 썩은 무리들 때문에 망했고 우리가 다시 건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해서 이때 1919년에 그 헌장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1조잖아요. 전 우리나라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게 건국절이 언제냐 가지고 19년이냐 뭐 48년이나 싸우잖아요. 근데 제헌절이 언제냐 가지고는 안 싸워요. 제헌절은 48년도에 그게 제헌헌법이라는 거죠. 그게 제헌헌법 아니에요. 이 당시에 한 게 제헌헌법이지. 이 헌법 조항이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조금 개정해서 많아지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비교해서 전혀 손상이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야말로 민국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결정적인 실책이 이승만을 끌어들인 건데, 아까 제가 보제 이상설 선생이 좀 더 오래 사셔갖고 대통령 됐지만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 그러고, 이승만만 아니고 누가 됐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이승만 인물은 되고 나서 뭐라냐면 이 구미위원부로 만드는데, 미국에 구미위원부로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임시정부에 이 교통국 내에 연통제가 있는데 전국 각지에 임시정부 산하기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본한테 포착되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서 돈 들어올 때가 거의 국내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목돈이 좀 들어오는 데가 이제 미국과 남미 이쪽인데, 거기에 왜 들어오냐면 노동자를 많이 갔잖아요. 우리 쪽 사람들이.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심지어 쿠바까지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쿠바 오렌지 농장 가서 여러분 이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레 따는 게 애국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 일부를 갖다가 애국성금으로 내면은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 직제에도 없어요. 임시정부 직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에 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 미주 교민들이 내는 애국성금을 관리하는데 대통령실 판공비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상해 임정에 보내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노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승만이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경신참변에 무기력 대응하니까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안 배우지만 이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전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냈으면은 독립운동사가 또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할 때, 제가 독립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돈이 없다 그랬죠? 그럼 전 세계 각지에서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분들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코민텔은 제3국제공산당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대일 이 항전기 때 서해지 운동사는 지금하고는 해방 이후하고 해방 이후 아니라 6.25 이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국민대표 회의에서 두 파가 생겨요. 하나는 임시정부 문제 많다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문제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임시정부를. 그래서 이제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는데요.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크게 고쳐 쓰자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쪽이에요. 근데 숫자는 개조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뭐 지난번 답사가다 김마리아 여사 이게 동상을 봤죠? 서울시내 할 때 그 김마리아 여사가 대한민국 외국부인의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때 김마리아 여사가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가서 성금 구할 때는 나 임시정부 소속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임시정부를 왜 없애고 다시 만드냐, 고쳐 쓰면 되지. 그런데 주로 여기에 있는 이 윤회를 비롯한 이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이 창조를 우기는 바람에 결국은 개조파가 탈퇴를 하고 창조파가 뭐 한이란 이름을 써가지고 정부를 만들어서 코민테른 가서 보고했더니, 러시아 가서 보고했더니 야 누가 다시 만들라 그래서 개조해서 쓰라 그랬지 하는 바람에 결국은 회의를 오래 했는데 결과는 없이 끝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크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때 만약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통일체적인 이 정부 형태에서 이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건데, 아쉽게도 이 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났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국후원금을 이승만이 재무부에 전달 안 하면서 임정 국무차장 회의에서 대통령 불신임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임정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25년도 7월 달에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대통령 된 분이 백암 박은식 선생인데, 백암 박은식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대통령제 문제 많다. 이 대통령제 한번 해봤더니 이거 사람 한번 잘못 뽑으면은 이게 해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대통령제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생각하면 딱 그냥 와 닿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백암 박은식 선생이 그 대통령제를 국무령제, 의원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석주이상용 선생을
그 국무령으로 선임했는데 백암 박일수 선생이나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다 역사학자잖아요. 역사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최소한 이제 부패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청산리 대첩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청산리 대첩 때 처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주도하는 봉오동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본이 이 독립군 만주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힘은 없지만 중국 땅이잖아요. 이때 일본이 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마적대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적대에게 돈 주고 야 일본 용사관주 공격해줘. 그래서 마적대가 훈춘에 장강호란 마적이 훈춘에 그 일본 용사관을 공격하죠. 그럼 그걸 빌미로 독립군 토벌한다고 대거 들어오는 건데 이때 어마어마한 약 2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독립군을 섬멸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조선군은 우리 조선군이란 뜻이 아니라 함경북도 나남에 있는 조선 사단이 있었어요. 일본군 사단. 그래서 약 2만 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작전에 관한 훈령 보면 해외로부터 무력 진입을 기도하는 불령선인단에 대하여는 이를 섬멸시킬 타격을 가한다라고 해가지고 2만 명이 토벌하러 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 청산리에 들어온 거는 5천여 명인데 이때 일본군은 독립군을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하고 의병 생각하고 이때 동학농민혁명하고 의병전쟁 때는 의병 1000명에 일본군 10명이면 일본군이 이겨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무기를 가진 정규군하고 죽창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 특별히 이분들이 전략전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는 1920년대 가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서울에 우리 유종찬 원장님의 할아버지 신우당 여행 일가 거금 600억을 갖고 쏟아부었죠. 그리고 경북 안동의 석주 이상용 김대락 일가 그 다음에 강화학파 일가들 이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신흥무관학교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여러 명 있었고 대한제국의 장교 출신들도 여러 명 있어가지고 비록 돈은 없었지만 당대 최고의 전략전술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다들 위관급, 소위 중이 대위급.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군은 전체를 통솔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병사들을 이끄는 위관급이에요. 이들이 훌륭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홍범도 김자진 장군이 백두산 아주 깊숙한 곳까지 청산리가 백두산 다 자락인데요.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죠. 끌어들여가지고 심지어는 숨소리가 일본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령관의 사격 명령에 의해서 일제 사격을 가해가지고 일본군은 1200명이 연대장 포함해서 1200여 명이 전사하고 독립군은 100여 명이 전사를 한 이제 승첩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독립군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독립군 승첩 이러잖아요. 그 독립신문에. 그러고 나면은 일본군이 잘하는 거는 일본군이 세계 1등인 거는 나치하고 똑같이 민간인 학자라는데 세계 1등이에요. 일본이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긴 적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함락했다라고 하면은 엄청 떠들면서 난리 쳤지. 그 당시 싱가포르는 영국령이잖아요. 영국이 나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주요 병력 다 빼갔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일부 남아있는 거 이기고 뭐 했고 일본군이 저기서 청산리에서 지고 나서는 그 일대를 샅샅이 다니면서 조선인 마을 다니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인 게 경신참변이에요. 여러분 남경대학살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본은 이때 뭐냐면 만주를 손쉽게 먹으니까 만주를 손쉽게 먹은 거는
장개석과 장학량이 손을 잡고 무주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쉽게 먹었어요. 근데 남경을 먹으려고 하니까 장개석이 자기 수도 자리인데 쉽게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주죠. 그러니까 저항을 해요. 그러다가 장개석은 무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경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금방 먹을 줄 알았다가 못 먹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민간인 20만 명 학살한 게 남경대 학살이에요. 일본군이 정규군하고 싸워서 별로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점령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소련군이 8월 9일날 참전하니까 천하무적이라고 일본군 같이 썰 잘 푸는 군대가 없어요. 천하무적 황군 하더니 이 관동군이 소련군 참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자체 붕괴해 버렸잖아요. 이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관동군이 한 달만 버텼어도 여기 분단은 안 돼요. 한국은 분단만 안 됐으면은 그 위에 현대사가 완전 달라지는 건데 관동군이 너무 싸움을 못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키나와에 있으니까 부랴부랴 소련에다가 38도선으로 나누자 해서 미국에서는 40도선을 소련에서 역제안할 줄 알았더니 소련에서 받아들여가지고 38도선을 나누면서 이제 분단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대표회의와 함께 이 자유시참변, 이 자유시참변이라는 이 자유시참변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이게 이제 해악을 끼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시참변은 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전한 이 독립군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영내로 들어오면은 무기도 새로 지원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휴식을 취하면서 정규 군사훈련도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때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사회주의 운동사 보면 두 파가 있어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하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있는데, 이쪽이 서로 이 군대를 자기네 지휘권에 넣으려고 싸우는 와중에 그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 사건 전까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러시아의 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사회주의 러시아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또 얼마 전 이 사건에 홍범도 가지고 이 사건에 관련했네 뭐 했네 하는데, 그건 홍범도는 이 사건 당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관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는데, 어쨌든 군대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서로 총격전 벌인 사건이에요. 그건 이긴 쪽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서로 총격전을 벌였으면은 그건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게 이거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홍범도 장군이 단 한 명도 사형을 안 시키고, 그저 제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뭐 유기징역 한 뭐 두세 명,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훈방 조치를 다 취한, 그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한 그런 사건인데, 또 설사 홍범도 장군이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치더라도 이 당시는 우리의 적이 어딥니까? 당시 1940년에 파시스트 삼국 동맹이 있어요. 독일, 나치 독일하고 그 무솔리니,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삼국 동맹이에요. 러시아하고 미국이나 이런 쪽은 연합국 동맹이에요. 그럼 그 당시 가서 살해야지.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그 50년도 6.25 이후에 무슨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그걸 기준으로 이미 그 전에 활동한 걸 갖다 평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부는 되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참부라는 게 형성되는데, 나중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여러분 외우려면 그냥 참정신 하면 잘 외워지죠? 만주에는 참정신이 생겼다. 이 참정신은 뭐냐면 다들 행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무엇보다 군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임시정부가 왜 거기다가 돈 상해에다가 차렸냐 하는 이야기예요. 만주나 연해주에 차리지. 그런데 이 참의부는 정식명 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압록강 대안에 군부대를 만들고 스스로 상해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임시정부의 군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가 되는 겁니다. 이 참의부에서 심지어 사이토 마고토 이 조선 총독을 압록강에서 습격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 마고토가 압록강을 왜 갔냐면 이 국경 지역은 매번 전쟁 지역인데 일본은 그 당시 제국위회가 있으니까 제국위에서 이 사이토에게 야, 너 조선 치안, 너 지금 보니까 좀 매번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면서 저 이제 압록강을 배 타고 2대의 기선을 타고 내려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참의부에서 그 대안에 매복하고 있다가 수백 발의 총탄을 갈겨가지고 이 사이토 마고토가 엄청 도망갔죠. 그래서 제국위에 끌려가가지고 연마 치안다 확보돼 있다더니 네가 탄 배가 공격당해갖고 도망갔잖아. 그게 무슨 치안이 확보된 거야 할 정도로 이 당시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는 국내 진공작전을 엄청 펼쳤어요. 심지어 여기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황해도까지 와가지고 타격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나 경찰 지서나 이런 데 타격을 가하고 그 퇴각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정의영 이분이 이제 정의부 제일 중대장인데 이 체포가 돼가지고 우리는 일제 감옥에 20년 가량을 복역한 이제 그런 분인데 일본 감옥은 5년 이상 못 살아요. 대부분 5년을 고기로 대부분 이제 죽는데 이분이 최장기 이제 이 복역한 분인데 이분이 미군정 당시에 이제 미군정에서 관한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미군정의 통제를 받는 관한위원인데 이때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는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자. 대신에 이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동안에 광범위하게 제한하자. 아주 합리적인 아니에요. 우리는 프랑스하고 비교하는데 프랑스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결국 뭐 한 4, 5년 지배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5년, 40년을 지배받았기 때문에 35년, 40년 동안 지조지키면서 독립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사처벌은 최소화하되 선거권, 투표권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 공직진출을 못하게 하자. 이랬더니 이때도 관선위원회 이미 친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몇 명 하자는 거냐, 뭐 500만 명 하자는 거냐, 어쩌냐 막 이제 빈정되니까 이 정의영 선생이 처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민권 박탈은 최경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공민권 박탈이 뭡니까? 공무원 간단하게 공무원 못되게 하고 선거 때 투표권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맞는 말이죠, 이 친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걸로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법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미군정에서 그냥 폐기시켜가지고 이제 시행을 안 했죠. 그러다 그다음에 저 신민보 두만강 북쪽은 주로 이제 대종교 계열 인사들이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결국 1940년에 광복군을 창건했는데 이때 광복군을 창건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독립운동사 모든 역사 볼 때 특히 독립운동사는 돈을 못 보면 다 헛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김창숙 선생이 유림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직접 그 미립국 했어요. 내가 유름의 대표인데 내가 들어오면은 돈이 모이겠지. 아마 김상국 선생이 생각할 때 내가 들어오면 최소한 지금 돈으로 한 1, 20억 원 걷어갖고 오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돈 안 내는 게 이미 가망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갖고 온 게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 2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하냐.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열단 해가지고 들어가서 총 쏘고 폭탄 던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석주 의사에게 그 돈을 줘가지고 나석주 의사가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쏘는 건데, 의열단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와서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국내까지 와가지고 폭탄 들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 광복군 돈은 어디서 나왔냐. 결국 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면서 장개석이 한국독립운동 임시정부를 대단히 높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 쪽에서 돈을 대줬는데, 이 군부에서, 중국 군부에서 광복군을 자기의 휘하에 두기 위해서 작전권, 이걸 전부 다 중국군의 허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국외 준송이라 그러는데 9개 그 조항이 있죠. 중국군하고 합의한. 그거를 폐기하고 중국한테 받은 돈은 차관으로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독립하면 차관으로 갚는다. 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 나라 군부는 작전권도 없잖아요. 세계 10대 경제되고 어쩌고 해가면서 이 당시에 모든 돈을 전부 다 중국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개 준송을 나중에 폐기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작전권도 전부 다 임시정부에서 갖게 하고,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나 뭐 김진합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OSS 대원 돼가지고 일본이 그 백범 일지 보면은 일본이 패망할 때 백범 선생이 소환에 있었잖아요. 일본 패망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 백범 선생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걸 느꼈다 그러잖아요. 왜냐? 일본이 2~3달만 더 버텼으면 완전 상황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광복군이 국내에 미립국을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엄청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전 국가로, 교전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임시정부가 와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나와야 백범일제 보면은 앞으로 외세의 입김이 강해질 것을 염려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아까 이제 무장항일 투쟁은 그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1907년에 저항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장항일 투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참의부가 만들어지고 이 광복군까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군은 어디에 정통홍을 두고 있어요? 미 군정 때 국방경비대를 갖다가 자기네 걸로 창설 기념일로 삼고, 국군의 날은 언제예요? 여기 돌파한 날, 38선 돌파한 날을 봤잖아요. 그거는 내전이잖아요. 한 국가가 내전에서 조금 승리한 걸 갖다가 정통성으로 삼으면 안 돼. 이런 날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은 이 광복군 창건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이런 신흥무관학교를 하든지, 그 다음에 국군의 날은 이분들이 최초로 국내 진공작전을 힘을 길러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한 날을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삼으면은, 그럼 어린 젊은 청년들도 와가지고 야 국군의 날이 뭔 줄 알아? 이날 우리가 나라 망했을 때 만주로 망명해가지고 우리가 절치부심해서 이 군사력을 기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일제를 타격한 날이야. 그럼 자부심을 갖잖아요.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금 뭐 민족주의 독립운동사를 하나 핵심방 그냥 대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사회주의 일제화 사회주의 운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먼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니까 1920년에 17년에 발생하니까 그 임정 대통령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뭐라고 썼나 한번 보세요. 러시아 혁명당은 처음으로 불공기를 높이 들고 전제를 뒤엎고 큰 정의를 선포했으며 각 민족의 자유자치를 인정했다. 전에 극단적인 침략주의자였던 러시아가 일변하여 극단적인 공화주의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세계 개조의 제일 첫 번째 동기가 되었다. 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잖아요.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유시 참변 때문에 인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에 이게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상당히 이제 이들을 갖다 악의 세력으로 몰아간 게 가장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나 그냥 의문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랬죠. 시작을 전부 다 해외에서 해요, 해외. 왜 그렇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사는 시작이 해외에서 시작되냐 하는 거예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이 됐던 무정부주의라고 불렸던 아나키즘 운동이 됐던 전부 다 민족주의 운동의 틀내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몇십 년 전에 고대에서 아나키즘, 유해영 선생은 나중에 무정부주의란 이름 자체가 일본의 한 대학생이 아나키즘을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무정부주의라고 했는데, 아나키즘 자체는 지배자가 없는 세상 이런 뜻이에요. 정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각 철저한 자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각 지역자치, 공장자치, 그래서 자치체의 연합으로 중앙정부로 만들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지, 무정부를 주장하는 게 아닌데, 한번 그때 일본의 학자들하고 아나키즘 가지고 한번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의 메이지대 교수 한 명이 아나키즘도 원래 다 사회주의니까, 그런데 한국 아나키즘 운동을 보면은 계급 분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차원 낮은 걸로 보길래 제가, 그건 당신 여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타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민족 모순이 계급 모순을 압도했다. 그래서 한국은 아나키스트건 사회주의자건 전부 다 앞에다가 민족적을 붙여야 다 설명이 되는 거지, 민족을 벗어난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양반이 여기 몰랐다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식민사학자들이 민족을 그렇게 요 식민사학자들하고 누라이트들 요것들이 이제 아주 우리 민족주의를 갖다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또 좌파들도 이 얼치기 좌파들이 민족주의 막 비판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베트남 사회주의 운동사는 어떻게 보는데, 아마 베트남은 또 아주 호주명 높이 보죠. 아마 그럼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다 외국의 식민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식민지배에 맞서 싸웠는데, 베트남 쪽은 훌륭하게 보고 우리는 왜곡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다 얼치기 좌파들이 마치 이제 그건 우리나라 대학 이야기 하다 보면 대학 시스템부터 다 나오는 게, 서울대 자체가 경상제대 경상제국대학 후신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친일 역사학, 친일 인문사회학이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한국 민족주의하면 무조건 폄하하는 게 이 학자들의 아주 보편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거 없어요. 니들은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걔들 그런 이야기할 때는 일본 어떻게 보는데 하면 다 친일파들이에요. 뒷조사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사는 해외에서 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여기 이제 하바롭스크에서 시작을 조선혁명가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이동영, 양기탁 같은 민족주의자와 민족적 사회주의자와 한인 볼셰비키가 같이 껴요. 그런데 회의할 땐 러시아에서 돈 대준다니까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볼셰비즘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는 민족해방운동하러 왔지 사회주의 하러 왔어 우리가 못 받아들여 이러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볼셰비즘이라는 거는 노동계급의 전위로서 막스주의 정당의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전략인데 민족주의자들이 이걸 막스주의 정당운동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은 빠져나가고 탈퇴하고 민족적 사회주의자와 한인 볼셰비키들이 모여가지고 한인사회당을 만드는 건데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쪽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시베리아에 참전했던 체코 군사들이 이 백군들하고 짜르를 지지하는 백군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적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이 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희 보고도 싸우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독립운동하러 왔지 이 백군들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김 알렉산드라라는 이 유명한 사회주의자인데 이 김 알렉산드라가 백군에 체포가 되는데 이때 백군이 전향하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전향을 거부하고 사형당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볼셰비키다. 조선인민이 러시아 인민과 사회주의 혁명 달성할 때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총살당해서 죽는데 이 김 알렉산드라가 살아있었으면은 이동희에게 상당히 유리했을 거예요. 상당한 영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데 김 알렉산드라가 처형당하면서 이동희는 오른팔을 민족적 사회주의자였던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는 거의 이제 오른팔을 잃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해파 그리고 이 사회주의가 아까 제가 자유시 참변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하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서로 주의권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비극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뭐냐면 이르쿠츠크가 어디예요? 여기 몽골도 위에 지나가지고 바이카르 부근인데 여기에서 한인공산당이 하나 생기는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가치 판단을 쉽게 넣으면 안 돼요. 공부는 아주 깊게 양쪽 논리를 다 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만 봐도 이르쿠츠크파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국민대표회의 파탄낸 것도 이쪽 세력이고 그러면 이르쿠츠크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러시아 공산당 산하니까 러시아 혁명하면 되는데 이들이 이제 한국 공산주의 운동까지도 주도하겠다고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유명한 파쟁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제 이르쿠츠크에서 그 머나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하나 생기는데 이때 이제 이동희하고 레닌이 만나죠. 레닌이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동희가 레닌에게 한국혁명운동을 지원해달라, 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레닌이 얼마 필요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동희가 200만 루블이면 됩니다 하고 아주 큰 맘 먹고 했는데 200만 루블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레닌이 드리죠 하니까 나중에 이동희가 조금 더 부를 거 후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너무 큰 돈이라 40만 루블만 먼저 줬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 루블화 가지고 상해 와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금으로 금으로 저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금으로 운반하는 게 저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황금 40만 루블이면은 몇 박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이 상해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많은 또 문제가 생겨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누구한테 준 돈이냐 이거예요. 임시정부 쪽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에 쓰라고 준 돈이니까 임시정부 돈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동희는 임시정부 국무총리이기도 하지만 또 고려공산당 당수기도 하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혁명에 쓰라고 한 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이 김립이라는 이동희의 측근이 이돈 때문에 이제 제거당하는 민족주의 계열에게 제거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민테른에서 상해파하고 이르쿠츠크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연합대회를 22년에 결정하는데, 그래서 통합시킨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코민테른에 조선공산당 지부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은 제3국제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제3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인데 제3국제공산당은 원칙이 뭐냐면 각 나라에 지부들이 딱 하나씩 있는 거예요. 조선에는 조선공산당, 일본에는 일본공산당, 중국에는 중국공산당. 근데 특히 한국같이 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코민테른 지부로 승인받으면 저기에서 예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시 독립운동 하려면 뭐 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만들어지고 고려공산 청년동맹 위원장일 때 박헌영의 라인을 타고 당시 모스크바 국제공산대학에 유학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유학 오면 다 공짜예요. 학비도 공짜,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까지 주니까 그 당시 러시아가 어쨌든 사회주의 혁명 달성하고 상당한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식민사학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별로 제가 안 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높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식민사학자나 뉴라이트 애들은 일본만 하니까 국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코민테른의 지부로 조선 지부로 승인을 받으면 물론 이제 받아봐야 일본 경찰에 체포를 해서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하지만 그래도 활동할 때는 국제연대로 할 수 있고 상당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장점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도 또 이르쿠츠크파가 거부하고 퇴장을 하니까 코민테른에서는 두 파를 전부 다 해체시키고 코민테른 내에 국동부, 블라디보스톡에 국동부가 있는데 이걸 동양비서부라고도 합니다. 여기 하나에 꼬르비로라는 고려국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조선에 공산당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임무를 주죠. 그래서 여기 코민테른 회원증 있잖아요. 소련 내에서는 코민테른 회원증만 있으면 교통비 공짜, 식당 공짜, 호텔 공짜 뭐 하기 때문에 이 대단한 이게 이 당시 국제사회주의 연대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어디가 그 당시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겠어요. 누가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영국이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거는 어쨌든 스탈린이 요 이론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주의 이론에 계속 영구혁명론이 있고 일국사회주의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구혁명론은 뭐 레닌을 비롯한 트로츠키 모두가 주장한 건데 영구혁명론의 핵심은 세계혁명론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은 전 세계가 전부 다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될 때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스탈린은 자기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일국 사회주의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한 나라만 가지고도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레닌 때와는 달리 스탈린 때는 사회주의 이론이 상당히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코민테른도
러시아 공산당 산하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민테른의 국제 오다를 받지만 그 오다의 상부는 러시아 공산당이 되는 문제 상당히 많은 형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나오는데 이제 저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서 시작하는데 일본에 유학생들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연도를 보세요. 21년에 1,500명, 22년에 1,900명 하는데 23년에 유학생 숫자가 667명으로 급속도로 떨어지죠. 왜 그러겠어요? 23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관동 대지진이 있죠. 저때 이제 조선인 학살을 하니까 그때 이제 대거 떨어지는 건데요. 이때 어쨌든 유학생들이 일본에 가보니까 그 당시 일본의 선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영국인 허버트 스펜서가 주창한 사회진화론이에요. 사회진화론은 뭐냐면 다윈의 생존 그 생물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겁니다. 가보니까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럼 강한 일본이 약한 한국 먹은 거 당연하네 이렇게 되니까 야 이따위 거 배우러 왔어 하는 이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나키즘 사상이 들어오는데 사회주의 아나키즘 사상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사회주의는 계급투쟁 전선이잖아요. 그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짤막한 문건 2개 되라 그러면 뭘 되겠어요? 기독교 쪽에서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되겠지만 원래는 이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잖아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당이란 유령이. 그러면서 적으로부터 이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룰 것은 속박의 사슬밖에 없고 이룰 것은 인류의 해방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데 이때 사회주의는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부르주아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하는 이건데 아나키즘은 뭐냐면 여기에 딱 맞적인 딱 좋은 게 사회진화론에 맞적인 딱 좋은 게 상호 부조론이에요. 상호 부조론. 보니까 인류나 짐승이나 뭐나 다 연구를 해보니까 서로 싸워서 지배하는 것보다는 서로 돕는 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부조, 서로 돕는 이것이 그 짐승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해가지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 아나키즘의 가장 핵심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는 이 볼셰비즘에서는 뭐 민주집중제 뭐 이런 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말 하는데 이 당시에 이미 막스가 살아 있을 때 아나키스트들은 막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말하는 세상이 되면 러시아 황제 짜르의 자리에는 니네당 당수가 앉고 귀족들의 자리에는 니네당 간부가 앉아. 그리고 인민들은 똑같이 노예가 될 거야 라고 이 아나키스트들은 같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이 볼셰비즘을 아주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여기 흑도에 흑우에 흑자들 있잖아요. 사회주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아나키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하고 아나키즘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당시에 1920년대 초반에 아나볼 논쟁이라고 일본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아나키즘과 볼셰비즘 중에 어떤 이념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이 당시 유학생들이 엄청 싸우는 걸 갖다 아나볼 논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일본 내 그 사회주의 운동사는
1920년에 조선고학생 동호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조선고학생 동호회 멤버들이 한국사회주의운동에 상당한 또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가 국내 귀국해가지고 전국 노동자 제군에게 격함이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쓰는데 우리 동호회는 고학생 및 노동자의 고제기관임을 버리고 계급투쟁의 직접적인 행동기관임을 선언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연속사설로 학생 제군에게 고하노라 하면서 사회혁명의 발언은 개성혁명에서 발언한다. 결국 뭐냐면 혼자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인데 지금 조선일보하고 일제 때 조선일보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 당시 조선일보 기자 중에서는 사회주의 성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그 사회주의 성향의 글들이 조선일보에 많이 실렸고 동아일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별로 없어요. 계량주의 노선이죠. 그래가지고 이 동아일보는 이 당시에 일제 때 그 뭡니까 구독 거부하는 운동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구독 거부 운동을 여러 차례 당했어요. 그러다가 그 1923년도에 시나노가와라는 강에서 시신이 계속 위에서 상류에서 떠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 조선인 노동자 시신들이에요. 그 찾아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이 전력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하다 맞아 죽은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계속 떠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뭐 사도탄광이나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조선 유학생들하고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하고 일본의 일본 공산당하고 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북성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이때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전이라는 데서 일본인과 조선 노동자의 단결을 이야기하면서 차별 철폐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가도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그 3세계 다인종 사람들에게 한국인하고 같은 임금 지불해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거부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일본 공산당에서 자기네 기관지 전위에 이런 주장을 하면 한국과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이 연대를 하는데 이 북성의 북풍의 이건 뭐냐면 다 북쪽에서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일본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한국인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하루에 11명이 사형당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잖아요. 그때 메이지 헌법의 1조가 천황은 심성하여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이거고 천황과 그 일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자 가하거나 가하려고 마음먹은 자도 처벌하는데 처벌 조항은 딱 하나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들이 천황제 폐지를 도모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11명이 사형당해가지고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일본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22년도에 결정된 다음에 2차 당대회를 그 다음에 했는데 제가 이 타케세 키요시라는 인물의 그 후기를 보니까 이 타케세가 체포가 됐어요. 자기와 같이 20몇 명이 같이 체포가 됐는데 이 수사받으면서 자기가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2차 당대회에 이 회의록에 자기가 천황제 폐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천황제 폐지는 말로는 의논했는데 이거를 썼으면 자기는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건 압수당했는데
사형 떴는지 안 썼는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발 뻗고 그날 처음으로 밥 먹고 내가 잠을 잤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우리가 지금도 일본 구구파들 있잖아요. 아베 중심에 저런 구구파들과 일본은 지금도 평화헌법 구조, 이 전쟁 금지하고 군대 보유 금지하는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여론은 50%가 넘어요. 우리는 그 50%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안중근 의사가 말하는 동양평화론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때 체포가 되는 바람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만 죽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들 엄청 끌어다가 학살을 했는데 이때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목숨 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사회주의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를 보면 큰 갈래가 항상 국제파와 국내파가 있어요. 국제파는 좋게 말하면 코민테르 노선을 따르는 파고, 국내파는 자생적 사회주의 계열인데, 그 스탈린 집권 이후에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를 보면 대부분 국제파가 이겨요. 국내파가 이기는 데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이 모택동 국내파죠. 그리고 유고의 티토가 이겼죠. 그 정도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호치민은 국내파인지 국제파인지 약간 좀 이제 헷갈리는 그 정도 인물이고, 대부분 세책 말하는 국제파가 이제 이기는데,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는 쪽이 이기는데, 아까 제가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가 싸우니까 합동회의를 했다가 이게 이르쿠츠크파에서 탈퇴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코민테른에서 탈퇴해서 나간 애들 져버리고 상해파로 당을 만들면 되는데, 코민테른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르쿠츠크파는 무조건 자기네 말이란 명령이라면 100% 따르는 세력이고, 상해파는 목적이 공산주의 사회 실현보다는 민족 독립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쪽을 별로 높이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파를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코민테른에서 직접 이제 국내에 당을 결정하라고 파견원들을 이제 밀파를 하는데, 박헌영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헌영과 그 다음에 김다냐라고 불린 김태연하고 임원근, 요 세 사람을 갖다가 그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삼총사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안동까지는 지금의 이제 단동이라고 불리는 그 압록강 북쪽의 안동까지는 안전하죠. 근데 안동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당시 일본의 그 고등계, 이 고등계가 눈빛만 보면은 이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압록강 철교에서 대다수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쪽도 이 세 사람도 압록강 철교에서 잡혀가지고 국내 와서 그다음에 1년 반씩 감옥 살고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당을 만드는 비밀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인물이 호지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박헌영하고 김다냐 같은 인물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핵심이 화요회인데, 이 화요회 계열들이 국내에 미립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꼬르비로 아까 고려국이라 그랬죠. 고려국의 국내부를 만들면서 코민테른의 오다를 받은 세력들이 화요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 화요회가 한국 국내 공산주의 운동에 따지자면 주류 세력이에요.
근데 이름이 왜 화요회겠어요? 날짜에 막수가 언제 태어났나 요일계 하나 보니까 화요일 날 태어났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화요회인데, 그래서 화요회는 이루쿠츠쿠파하고 북풍회는 아까 일본 유학생들 중심이라 그랬죠. 이 둘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게 화요회인데, 이쪽에서 그 국내 1925년 4월 17일 날 조선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파 사회주의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 김사국이라는 인물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 책본부는 들어봤을 텐데, 이 김사국이라는 인물이 수명이 짧아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대단한 운동가예요. 처음에 그 3.1 혁명에 참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1919년 4월 23일 날 3.1 혁명 끝나니까 우리 진짜 국민 대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각지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국민대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 종로에다가 국민대회 본부라고 깃발도 걸고, 그 다음에 자동차 2대 빌려서 자동차에서 유인물 뿌려가면서 막 시위를 했어요. 1919년 4월 23일 날. 근데 그걸 주도해가지고 한상정부를 수립했다가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뭘 하다가 이제 서울청년회라는 걸 만드는데, 국내에서 이 국내에 만들어진 서울청년회가, 그 다음에 조선청년회 연합회라는 데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합 세력인데, 이 조선청년회 연합회를 장악을 하면서 국내파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로 떠오르게 되는 게 이 국내파의 큰 기원인데요. 이때는 뭐냐면, 항상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광수 동아일보 계열에서 늘상 민족 개조론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민족 개조론, 민족 개조해야 된다. 말 좋은 말 같죠? 이 나라 항상 잘못된 건 지배층이 잘못돼서 5,000년 동안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항상 지배층이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잘못됐지 민중이 잘못된 적은 없어요. 개조해야 될 거는 지배층이지 민중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늘상 민족 개조론 해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독립할 만한 수준의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속에서 민족의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우화 있잖아요. 그는 토끼가 잠을 자니까 추월이 가능한 거지, 토끼가 잠 안 자면 거북이가 따라가겠어요? 또 하나, 이때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 여기서 나오는 게 자치론인데, 자치론은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제한적인 자치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선거권을 얻자. 그래서 여기도 일본 제국의회 같은 그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의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개량주의 파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단재심초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에서도 아주 강하게 일본 못지않게 강하게 비판하는 게 이쪽 계열이잖아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자 누구냐 해가면서 하는 게 다 이런 세력들인데, 이제 이쪽하고 가장 강하게 싸운 세력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인데, 이때 이 사회주의자들이 국내 운동에,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윤식 사회장 반대운동이 있는데, 이 김윤식이라는 인물은 나라 팔아먹는데 협조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았는데, 자기가 돈도 받았는데 3.1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완용은 3.1 혁명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낼 때 이 김현식은 일본에다가 이제 우리 독립시켜달라는 청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의 자기는 박탈됐는데, 역시 동아일보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제 김현식이
22년 1월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 동아일보에서 이 박영료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인데 친일파 중에 친일파야. 갑진정변 일으킨 사람들 중에 김옥균과 이 박영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다 달리 봐야 돼요. 이 김옥균은 잘 나가던 노론 집안에 영의정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죠. 과거에 장원급제했죠. 이 김옥균은 그냥 그 길로만 갔으면은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 길로만 갔으면 김옥균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일본식의 변법자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걸었다가 이제 비참하게 세상 떠난 인물이고요. 박경련은 완전 친일파 중에 친일파가 된 인물인데 김윤식 사회장을 한답시고 대대적인 이제 행사를 하니까 이때 서울청년회 계열에서 아주 조선노동공제회, 무산자 동지회, 조선학생대회, 고학생 구제회 등이 엄청 공격하는데 서울청년회의 김한희 조선일보에다가 귀족사회를 매장하자, 자본주의적 계급을 타파하자, 명사벌을 박멸하자, 사회계량가를 매장하자라고 하는 아주 격렬한 반대 논설을 쓰죠. 그래서 결국은 김윤식 집안하고 동아일보에서 사회장을 취소를 했는데 이때 배성룡이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평가하기를 3.1운동 이후 처음 있는 격렬한 여론투쟁이고 양반대 민중본위 평등사회의 주장자의 도전이었다라고 표현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청년회에서도 김사국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코민테른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코민테른에 갔는데 코민테른에서 승인을 안 해주죠. 그러고 나서는 1925년 4월 달에 이 당시 기자들은 요즘 기자들하고 달리 이 당시 기자들은 대부분 이 사회주의 운동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가들도 있었고 그래서 겉으로는 조선 기자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당을 조선공산당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몇 가지 작전을 펼치는데 조선 기자대회를 연다라고 하면서 경운동 우리가 봤잖아요. 천도교 거기 이제 대교당 거기에서 조선 기자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상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기자 700여 명이 모이니까 일본 경찰 시선이 다 거기로 쏠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 민중운동자대회를 연다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노동단체 263개, 청년단체 100여 개 해가지고 425개 단체가 이 대회를 연다니까 또 이 일본 경찰의 시선이 다 여기에 쏠렸을 때 이때 바로 25년 4월 14일 날 그 서울 황금정 지금의 을지로인데요. 을지로에 아서원이라는 그 중국집에서 전격적으로 조선공산당 창당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냐면 제가 얼마 전 한 화교 여성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당시 아서원의 그 주인 손녀예요. 나중에 우리하고 한번 해가지고 을지로 아서원 한번 다시 지금도 아서원이라는 이름의 중국집을 하던데 서울에서 못하고 전주나 저런 쪽에서 하는데 그 아서원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 한번 나중에 우리하고 아서원 기념모 한번 해야 된다고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그 서울청년회는 배제하고 그다음에 당을 만들어져서 김재봉이 책임비서가 되고 박헌영이 고려공사 청년동맹을 맺는데 이때 이제 신의주 사건으로 붕괴를 하는데 여기 당시 신문 보면은 김이운동 이후 조선 초유의 비밀 결자 사건 해가지고 이건 사건은 발생한 거는 이게 25년 12월 달에 무너졌는데 신문 보도는 27년 4월에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재판 때 보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제 이 당시 끌려가면은
체포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고문이 이 대나무, 뾰족한 대나무로 손톱밑을 쑤시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의지로 다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빵투로, 깜빵투쟁으로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 또 박헌영이죠. 그래서 이날 1년 반 동안 아주 혹독한 고문과 함께 취조를 당하고 재판장에 가봤더니 2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다 이제 고문받다 죽었다라는 건 다 알죠. 그러니까 박헌영 여기 두동지 막 이름을 부르면서 두동지는 어디 갔냐 데려와라 막 난리 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정신병자 행세하느라고 자기가 싼 똥 먹고 벽에 바르고 막 이러니까 일본이 다 가짜냐라고 의심하는데 박헌영이 워낙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석방시켜 주니까 자기 부인 조세죽하고 저 함경도에 온천에 유황하러 간다고 신고하고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다시 코민테른으로 갔는데 나중에 상해에서 체포돼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체포되는데 상해에서 아까 삼총사 중에 한 명인 김단야를 만나죠. 근데 제가 일제 수사 기록을 보면은 이제 검찰 기록이죠. 검찰이 물어보고 기소한 재판 기록인데 여느 상해에서 김단야를 어떻게 만났어 하니까 박헌영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일본 경찰이 저 코민텔 모스크바로 도망간 인물이 상해에 김단야를 갔다가 우연히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을까. 근데 박헌영은 끝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는 일본도 고문하다가 할 수 그냥 상해에서 만났어요. 그럼 일본 경찰 그래 상해에서 만났니 그렇게 써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고 엄청 고문을 하는데도 박헌영은 끝까지 그 진술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료를 볼 때 사료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료의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까지를 봐야 이제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의주 사건은 뭐냐면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에서 박헌영이 저쪽에 모스크바에 보내는 비밀 문서가 있는데 이 당시 여기에서 신의주에서 이 신의주 청년 이 동맹 이런 데서 청년에 여기에서 누구가 결혼해 가지고 피로연을 하는데 2층에 모여갖고 술 먹다가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조선인 변호사, 의사하고 일본인 경찰하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이제 후럽팬 거죠. 후럽해가지고 도망가니까 막 쫓아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조선인 변호사와 일본에 붙은 의사와 일본 경찰인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상가로 막 도망가가지고 하니까 일본인 상인이 전화해갖고 경찰이 오니까 애들이 빨간 완장 차고 후럽해다가 야 저기 왔다 그러면서 가니까 일본 경찰이 자기네를 보고 적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수색을 했더니 거기에서 그 비밀 문건이 나와가지고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또 2차장을 만들고 3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조선공산당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60만 세 시위는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3.1혁명은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했잖아요. 그 60만 세 시위는 누가 주도했어요? 주도한 사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 60만 세 시위는 2차 조선공산당에서 만든 거예요. 2차 조선공산당에서 만들었는데 조직을 하는데 조직하는 와중에 다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일본 경찰이 위조집회범을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위조집회범 찾다 보니까 이때 60만 세 때 뿌릴 유인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있는 와중에도 조선공산당 학생부의 프렉션 조직들이 이 운동을 전부 다 주도했는데 그 권오설 안동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 고려 공산 청년 동맹의 책임 비서인데 60만 세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건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1930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제 옥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처음에 아까 국내파인 서울청년회 계열은 김사국은 배제를 하고 당을 만들다가 1차, 2차 공산화 사건으로 대부분 체포돼 나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다음에 3차로는 서울청년회 계열도 좀 끌어들여 가지고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당도 또 일본의 대검거로 전부 다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조선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만들면은 일제에 감시망에 걸려가지고 체포돼서 투옥되고 고문당해 죽고 다 그 연속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2차 당 만들 때는 그나마 처음에 아서원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기 할 때는 양동작전 펴가지고 일제경찰 시한으로 돌렸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니까 일본이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니까 이거는 국제조직이니까 일본에서 엄청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서 대회를 하냐면 지금의 동서문동 저쪽 지금 서울대병원 뒤에 산 있잖아요. 그런 산에서 몰려 모여가지고 당대회를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운동을 전개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2차 당대회에서 또 뭐를 결정하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민족 단일당 결정을 또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신간회예요. 이 민족주의 세력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하는 민족 단일전선 신간회가 이때 1926년에 그 조선공산당에서 민족주의자하고 연합해서 단일 운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신간회 회장은 민족주의자인 이상재 선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신간회 부회장은 사회주의자 대표인 임꺽정의 저자 벽초홍명희 선생이 이 부회장이 돼가지고 민족통일전선 신간회가 되는데 이 신간회는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단체인 겁니다. 이때도 또 뭐 대거 검거가 돼가지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결국 신간회는 해산이 되고 그다음에 조선공산당도 계속 이제 뭐 하여간 한 번 체포되면 이렇게 170명씩 이렇게 체포가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한 번에 200명씩 체포돼 갖고 3번 체포되면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체포되고 만들면 체포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계속 이 전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아주 군국주의로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세력들은 경성 콤그룹이라는 걸 만드는데 왜 그룹이라 그러냐면 코민테른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일단 콤그룹이라 그랬다가 코민테른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이 3차당의 당수였던 이 김철수 이분을 보면 1986년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이 정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김철수가 쓴 짤막한 자서전이 있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해가지고 짤막한 자서전을 썼는데 여기에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얘기를 쓰는데 이 양반이 딱 체포가 되니까 체포돼서 끌려가면서 역에서 조선인을 딱 마주치니까 조선인에게 동아일보에 김철수가 잡혔다는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뭐 동아일보가 민족개량주의지만 그래도 이 김철수가 잡혔다 체포됐다는 한마디만 전해달라 그러면 그때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철수가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감옥에 가 있는데 잡혀왔다 하면은 다 서울 콤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헌영도 이때 잡혀왔는데 박헌영에게 이 김철수
뭐 선생이죠. 이 선생이 사회주의운동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전향서 쓰고 나가서 운동하게 하니까 박헌영이 화를 엄청 내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배가 나한테 그따위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전향서 쓰라는 그따위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박헌영은 끝까지 전향 안 하고 나온 다음에 지하로 잠적하고 있다가 그 일본이 패망 딱 하니까 그 1945년 8월 16일 날 저 장안 빌딩이라는 데서, 장안 빌딩이 지금 어디냐 서울역 조금 북쪽 올라오면 있는데, 거기에서 그 8월 16일 날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요. 이영인이 정백인이 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거기 갖다 장안파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에 나중에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경성콤그룹에서는 장안파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막 벽보를 붙여가지고 박헌영 선생 어서 나오시라 막 하는 벽보를 붙여가지고 분위기 띄운 다음에 박헌영이 나와서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이 만든 조선공산당이 쿠민테르는 지분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수는 박헌영이고 김일성도 처음에는 그 정치국 위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되면서 여기 민족주의 운동도 이렇게 되고 사회주의 운동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 소련에서 자기네가 북한은 장악했으니까 그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이북 5도당 열정자 대회란 걸 열어요. 이 북한 지역에 이북 5도당 조선공산당 열정자 대회란 걸 열어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북조선 분국이 뭐냐면 당을 둘러 쪼개는 겁니다. 근데 쿠민테른이 일국일당주의이기 때문에 차마 북조선 공산당이라고는 이름 못 붙이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김일성에게 북한 지역을 장악하게 하고, 여기에서 또 채택하는 게 민주기지론이란 건데, 민주기지론이 뭐냐면 좋은 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민주기지론이 뭐냐면 북한만 먼저 사회주의화 한 다음에 그 역량을 가지고 남한까지도 사회주의화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이 1945년 10월 달에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남북 분단 뭐 이야기할 때 누가 먼저 남침했냐 북침했냐 이런 뭐 여러 이야기들 많지만, 북한 그 소련에서는 이미 1945년 10월 달에 그 민주규지론이란 걸 내세우고, 그 다음에 북한만의 북조선 분국을 만드는, 이거는 결국은 북한만의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그 역량으로 남한까지 먹겠다라는 거를 공식화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지고 자꾸 저는 그 역사 바라볼 때 진영론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진영론에 빠지지 말고, 단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장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세력들이 바로 이 국내파 사회주의 세력들이에요. 북한에서는 종파주의로 몰려가지고 다 숙청됐죠. 남한에서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다 주어졌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금 새층 진보 세력들이 지금 지지부진해진 게, 일제 때 이들을 선배로, 자기네 운동의 선배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부 안 하고 뭐 80년대 에네리니 피드니 하는 그 80년대 학생들 팜프렛 보고 한 걸 갖다가 자기네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역사관도 없고 역사의 뿌리도 없고, 그 박헌영은 자기가 쓴 논문 중에 뭐라고 씁니까? 동학에 대해서 논문도 쓰잖아요. 다 사회주의자가 됐든 민족주의자가 됐든 이 당시에 일제 때 운동한 사람들은 역사를 다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역사 공부하는 정치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들 이 전파하고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묻힌
묻힌 이게 그 국내 사회주의 운동가들, 유역자들도 복원해가지고 이제는 제 역사 속에서 자기 대접을 받게. 그래서 이 김철수 이분이 말하는 게 잡혀왔다면 전부 다 경상품 그룹이다라고 할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1940년대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로 갈 때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로 해가지고 뭐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분들 후에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대표라고 치면은 가인 김병로 선생을 들 수 있어요. 초대 대법원자. 이게 이분들은 뭐냐면 당시 1940년대 가면은 일본이 배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배급제에 벗어나면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집안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 배급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일본에 협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쪽 세력같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나선 것도 아니고, 끝까지 이제 일제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평가하면은 지조를 지켰다고 볼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또 활동한 거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다시 미군정이 친일파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역사가 아주 잘못된 쪽으로 흘러갔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소련이 자기네가 원하는 정권을 세우면서 이 북한 이쪽 지역에서도 많이 잘못됐는데,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6.25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휴전협상을 하잖아. 휴전협상. 그런데 휴전협상 때 북한 쪽 대표가 절대 한 번도 언급 안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빨치산 문제. 그 당시 지리산을 중심해서 뭐 제주도고 여기저기에 빨치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는 북한에서 이쪽은 빨치산은 우리 자원이니까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이승만 정권에서는 언론 사인해주죠. 엄청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절대 휴전협정 그 기나긴 51년부터 3년 내 걸친 기간 동안에 북한 대표는 이 남한 빨치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박헌영의 무력이자 국내파 조선공산당 세력의 이제 무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란 게 이렇게 냉혹한 겁니다. 냉혹한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특히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남한과 북한은 결국 통일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남북 통일의 큰 도도한 길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독립운동사를 보는, 결국 우리가 독립운동한 게 분단된 나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수룡 박사님의 이 통일 문제 이야기할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전문가의 현실적인 전문가. 그러니까 통일 문제 이야기할 때 그냥 벙 뜬 이론만의 통일 문제 와닿지 않는 그런 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통일이 가능하고 실제 통일운동 과정이 어떻게 됐나를 연구하는 게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